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탄핵만에 막자라고 얼마나 읍소를 했습니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분열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이 파면 이후 열리게 될 조기 대선 국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과 이 화합 그리고 대화와 이 소통의 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 결정문을 다 보셨죠? 예, 뭐 전문까지도 다 보셨을 거고. 그러나 이제 결정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양쪽을 이제 번갈아 가서 쳐다보면서 이 일가를 했는데 그때 솔직히 뭘 느끼셨어요? 야당도 잘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느끼셨어요? 뭐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을 하면서도 다수 예. 야당도 책임이 있다. 물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를 무력화시켜서 풀려 했던 대통령도 탄핵에 이를 만큼 위중한 잘못을 예. 저질렀지만 야당도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탄핵 남용은 아니다고 했지만 예. 그 전에 그 감사원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탄핵 그 심판 때도 그런 유의 재판을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당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성명 발표를 하면서 정치권이 두 번이나 이런 헌재 불행한 일을 겪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도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쿠데타도 안 되지만 또 사법적인 정치의 사법화 이런 식으로도 풀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헌법재판소에 기대해서 또는 사법부에 기대해서 정치를 풀어가려 하는 후진적인 정치는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생정치, 협치정치 이제는 이제 여당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국회는 일당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일당도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국정이나 민생 챙기기 위해서 저희 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려면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분열을 극복하고 나아가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시작해서 그 정례 감사원장 뭐 여러 가지 이제 탄핵을 했다가 다 줄줄이 지금 헌재에서 다 기각됐잖아요. 그때도 죄송하다, 탄핵을 남발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 안 쓰셨고 어제도 헌재 결정문에 그렇게 나오는데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탄핵을 남발해서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그런 표현은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아니 책임을 정치권 통감한다. 모두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국민에게 사과하지는 않으셨죠. 글쎄요,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실 진전된 생각이에요? 입장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런데 어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다. 뭐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 이제 그 이전에는 이 정치 사법화가 너무 극심화되었고 예.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는 기소, 재판 뭐 이렇게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었고요. 또 대통령이 아니 정당한 민생 사안 또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거꾸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대한 것도 이미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야당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하는 그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정도 표현 수위가 어제 헌재 결정문에서 문영배 대행이 읽은 그 내용에 부합하는지 턱없이 부족한 정도의 발언이었는지 이 평가는 이제 뭐 국민이 또 할 겁니다. 반대로 또 이제 그 여당에서는 물론 이제 권영세 대표가 이제 이렇게 탄핵을 맞은 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계몽령이다,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야당이 뭐 반국가적 세력이다, 뭐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의원분들, 그분들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예. 대표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즉각적으로 탄핵 심판의 결과를 수용하고 예. 또 승복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국민들께 사과드린 것은 그런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당내에서 그런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은 이제 당내에서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나와서는 주도적인 안될 목소리는 안 될 거다.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원 일치로 아주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민심의 현 주소도 며칠 전에 확인됐습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군데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 김천시장밖에 못 이기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8승 1패를 했던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에서 18.7%나 졌다는 것은 지금 그런 강경일변도의 노선으로 갔을 때는 민심을 충분히 얻을 수 없고 예. 민심의 중앙값에는 접근조차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거로 확인된 민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 이 둘 다를 모두 무겁게 여기고 정말로 변화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뼈를 깎는 각오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권영세 대표가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뒤에 어떤 분은 봐라 우리가 탄핵에 동조하지 말았어야 된다 표결에 탄핵의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쫓아내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전히 미심쩍어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어제도. 그 전부터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전방 200m 앞에서 유턴해야 된다고 계속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예. 다만 그 내비게이션을 무음으로 만들어 놓고 1차선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온 분들이 있었죠. 이제 헌재 결정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유턴을 할 거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원래 갔어야 예. 될 길로 가겠죠. 다만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계속 엑셀을 밟을 수는 없다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 분은 이제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은 이제 통합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들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 당이 알겠습니다. 더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게- 뭐라도 보탬이 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의 취지입니다. 여야가 더 이상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배척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이게 어제 이제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는 핵심 요지입니다. 예, 국민 대통합, 상생 정치, 민생 정치 계속 강조하고 실천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조기 대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은 했는데 당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분께서는
국민의힘이 무슨 면목으로 선거에 나오냐,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제 헌재 결정하고는 또 완전히 또 배치되고 또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국민의힘 어제 총에서도 예. 뭐 우리가 후보를 내야 되느냐, 뭐 패족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 또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하고는 이제 같이 앉을 수도 없겠다. 예. 뭐 윤상현 의원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주 양측의 의견들이 이제 충돌이 됐는데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 내란에 옹호하고 또 탄핵에 반대하고 사실상 아스팔트 강경 보수 세력들 좀 거구라고 일컫는 그런 그 집회까지 가서 고개도 숙이고 또 뭐 내란 선동성 또 헌재를 처부수자 뭐 이런 거근까지 이제 일삼았던 의원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꽤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었던 것 아니 같긴 그 한데. 많이 있었죠. 예. 예, 뭐 수십 명이 뭐 체포하러 가는데 관저에 뭐 30-40명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꽤 많은 숫자죠.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합리적인 보수 정당, 정상적인 민주정치, 헌정질서 또 정치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당연히 또 좋은 후보를 또 중도층에 어필될 수 있는 후보를 세워서 건전한 경쟁 관계를 하는 것은 민주 헌정 질서에서 당연히 건장돼야 되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보수에 기대서 내란 동조 세력에 기대서 그런 식으로 대선도 치른다면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정청래 의원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해석을 그 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이나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이 정말 좋은 정당으로 좋은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전하는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조언이다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받아들이는 쪽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온 뒤로도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려고 하는 굉장히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대결적인 발언, 상대를 무릎 꿇리려는 태도는 본인들이 가진 가치와 비전 이런 것들이 불명확할 때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더 훌륭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때는요. 그런 대결적인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의 말씀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민주당 전체가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해야 될 때인가 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여튼 뭐 저희 당은 사실은 그 탄핵 선거 전날 밤늦게 이재명 대표가 전달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직접 겸손해야 된다. 이럴수록 저희들은 더 은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근데 왜 정청래 위원장께서 오늘 저런 메시지를 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뭐 그런 선의의 조언인 것 같은데 선의의 또 조언. 예. 뭐 나쁘게 해석하면은 그런 겸손한 의미와는 좀 거리가 먼 발언이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 봅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당을 또 대표해서 나오신 거니까 이제 당에 계신 여러 의원들이 하신 말씀까지도 다 방어하고 변호해 줘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같은 당 의원이지만 비판할 건 비판하세요. 아니 지난 석 달간 저는 이 방송에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같은 국민의힘에서도 내에서도 계엄이나 잘못된 거.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최 의원님도 당내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여러 가지 얘기해야 지적을 바뀌죠. 해왔고요. 특히 이제 지난 과정에서 본다면 나중에는 결국 그 내란 특검에 대해서 대법관이 추천하는 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뭐 간철되지 못했거든요. 뭐 그런 아쉬움에 대한 지적 등 또 뭐 그런 지적할 게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뭐 당대표가 됐든 뭐 법사위원장이 됐든 뭐 원내대표가 됐든 두 분 보시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우리 정치가 바뀌고 어제 헌재 결정이 또 의미가 빛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믿을 수 없다. 최상목 대행도 믿을 수 없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은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선 날짜를 이제 공고를 한다고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어제 이제 담화를 발표해서 대선 관리에 철저하게 준비에 그 대비를 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어떤 뭐 탄핵이랄까 뭐 이런 조치는 당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대선 기일도 미룬다든지 또 그로 인한 또 혼란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은 이거는 만장일치로 조기 대선에서 정상적인 국정 지도력을 회복해라는 헌재의 그 의미조차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뭐 예단을 가지고 당장의 어떤 뭐 국회에서의 절차를 밟겠다, 또 현실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좀 섣부른 예단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대선 기일을 미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 나올 때까지 미룰 거다?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너무 지연한 과정에서 또 마흔여 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 대통령이 또안 의무다라고 지키니까. 했는데 한 달 넘게 안 했거든요. 최상목 대행도 안 했고 또 복귀한 한 대행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위헌적인 행위가 너무 지속되고 헌법재판은 또 예, 안 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또 대선기일도 지정 안 하는 거 아니냐. 60일 내 하게 돼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억측을 낳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도 나왔고 또 국무회의에서 다음 또 주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예상되고 예. 또 어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더니만큼 뭐 그런 그 일까지는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예. 당연히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선거 날짜 공고를 하겠죠. 이건 뭐 예정된 수순인데 도대체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현실에 기초해서 해야지 우리가 속칭 뇌피셜이라고 부르는 예.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선 날짜는 사실상 6월 3일로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예. 왜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건지 제가 아무리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부정선거 의혹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걸 믿는 분들은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를 안 잡을 거라고 믿는 것도 일종의 망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망상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 예. 일단 화요일 지켜보시죠. 보고 다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아니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그 반대급부적인 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마흔역 재판관은 이제 탄핵 선고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는 건가요? 화요일에 국무회의 하니까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날 임명도 하고 대선 날짜도 정하고. 그렇죠. 지금 더 이상 이제 임명을 미뤄야 될 이유도 없고 이제 두 명- 헌법재판소의 예. 결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 18일 날 두 분이 퇴임하면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해놓으면 6인 체제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임명을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조치가 나오면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있는 걸 알지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 또 환율이 치솟는 환율에 이 침체되고 있는 내수 1.5%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이런 거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죠. 근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인가? 아니, 정상적으로 헌정 그 질서를 유지하고 뭐 그대로 뭐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하면 뭐 다 협조하겠죠. 또 지금 이제 민생이 어렵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국정 협의체 이제는 여야라는 개념은 없어졌잖아요. 다만 이제 정부와 제 야당의 대표들이 모인 국정 협의체는 당장의 그 중수 상인들을 위하거나 또 한미 FTA 등 한미 지금 경제 협상을 예. 위해서라도 빨리 가동되고 성과를 낳아야 된다. 뭐 그런 측면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서울 광화문 쪽에서 또 경복궁 쪽에서 여야 탄핵 찬반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 모습도 이제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탄핵 선고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렇게 거리에서 탄핵에 자축하는 집회든 또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집회도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빨리 대선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또 우리가 분열과 그렇죠? 미래의 길로 좀 가자. 그러니까 통합과 미래의 길로 가자. 이미 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헌법재판소 반경 15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 예.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충돌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이 어제 오후 6시에 가포 비상령을 해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 하나가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원래는 오늘 오후 1시에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해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집회는 취소했잖아요. 그 얘기인즉 결국에는 전원일치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다수가 승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와 헌법 질서에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방심했다 할까요, 경찰에서. 워낙 그때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40명 이상. 심했다기보다는 상상을 못했죠. 상상을 민주주의 못- 국가에서 그렇죠. 뭐. 헌재 결정에 불복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경찰차를 그렇게 할 그런 줄. 그렇게 아주 완벽한 대비를 못 했죠. 그래서 경찰 버스 차를 탈취해서 돌진해가지고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탄핵 심판의 기간도 길었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 첨예한 갈등, 예. 반목 뭐 이런 것이 워낙 또 심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150m 진공 예. 상황도 만들고 철저하게 대비한 결과 막 이렇게 되었고요. 다행스럽게 또 세이브 코리아가 뭐 성복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집회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경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이제 분열이 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강원 목사 세력만 남은 거 아니냐. 뭐 오늘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도 강화문 예. 근처로 갔었는데 좀 조용했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 반대한 분들의 그 열기도 예. 다소 좀 사그라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꼭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서울 시내에 나오셨다가 격렬한 집회를 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신 분들 그리고 원래 오늘 집회를 계획했거나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또 나오지 않으신 분들 예. 그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사실 다 헌법을 수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노력과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예. 표하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강경 보수 세력이라는 언어를 써서 예. 딱지에 붙이고 하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선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반대, 불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또 자축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이 분들이 이렇게 또 갈라져서 우리 서울 시내 도심을 이렇게 분열의 모습으로 좀 하는 것은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어제 우리 헌재 결정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이 숙제를 이제 직면을 했습니다. 먼저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다음 주에 곧 선거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주명 대표의 독주 체제 때문인지 뭐 다른 분들의 입장 표명은 아직 제가 보질 못했고 이재명 대표는 좀 낮은 자세로 뭔가 다음 대선을 노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당 대표를 사퇴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문에서 좀 인상 깊었던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단어 표현이 민주공화정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이죠. 이제 이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봉건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이제는 뽑아야겠다. 이 얘기가 어제 헌재 결정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야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걸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적격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는 3가지 필요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3가지. 첫째, 그동안의 행적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와 행동을 보였을 것. 그다음에 2번째로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취했을 것. 3번째는 명태균 리스크로 대표되는 각종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것. 이 3가지입니다. 그걸 조금 풀어주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제 아주 명확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사실 정치인에게는 너무나 식은 죽 먹기예요. 당시에 계엄에 반대했어야 그렇죠. 된다. 계엄 당시부터 그 이후에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예.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간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표명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섰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 탄핵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위헌성이 현저하고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헌법재판소가 역시나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은 12월 12일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한참 후에는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탄핵 소추에 찬성했을 뿐이지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애매한 태도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본선 경쟁력이 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3번째로는 지금 명태균 리스크로 대표되는 이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은 본선 내내 시달려서 아마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어도 3가지의 필요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국민의힘이 예. 대선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계엄에 반대했어야 된다. 2번째 탄핵에 찬성했어야 된다. 3번째 명태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가지의 교집합은 한 분밖에 안 나오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요? 한 사람이면은 제가 아예 거명해서 예,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만은 한 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요?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네 후보 중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외에도 후보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그다음에 또 후보군들 가운데는 나경원 의원이나 유정복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나 다양한 분들의 지금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분에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분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정복 의원 인천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은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와 맞물려서 요 3가지 조건은 이제 교집합으로 아니요. 유정복 시장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예. 예를 든다면 집권자의 안철수 해석으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한 분은 아니다라는 의미.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일정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오늘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예. 같고요. 지도부도 지금은 당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해서 때를 좀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쪽 얘기를 네. 너무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이어서 다른 분들이 김경수, 김부겸 이런 분들이 과연 도전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전하죠 당연히. 음. 이재명 대세론에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선거는 또 해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김동연 지사가 아마 제일 빨리 좀 움직이지 않겠나 봐지고요.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되죠?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후보가 되고 난 뒤에도 사퇴도 되기 때문에 아직 예. 시한이 있습니다. 도지사직은 유지한 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던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예. 결단에 달린 건 아니겠습니까? 또 김부겸 국무총리, 또 김경수 도지사, 김두관 전 도지사 예. 등등 여러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선에서는 아직 대법원도 남았고 물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정상 여러 가지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책 경쟁의 장으로 또 건전한 정책에 누가 더 자기 정부를 잘 이끌 것인가. 예.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 또 한미 간의 경제 협상 하는 데서 누가 더 미국을 잘 알고 누가 더 트럼프 정부와 인맥이 예. 닿을 수 있고 또 누가 더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극대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협상력을 갖고 있느냐. 예.
또 지금 양극화가 또 극심한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미래 산업에 대해서 AI라든지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비책이 뭐냐? 또 저출산 문제 이런 각종 국가 미래 과제에 대해서 누가 더 정책적 능력을 예.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제1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바빠서 과연 얼마나 이제 공약을 잘 준비했는지 물론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후보들이 오히려 정책을 승부수로 내놓으면서 아주 경선 자체를 다이나믹하게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 당의 경선도 상당히 주목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우리 송 변호사께서는 이제 송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기본 조건으로 네. 계엄 문제, 계엄에 반대해야 됐고 네.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대통령일지라도 탄핵에 찬성을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됐고 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의혹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제 그런 잣대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얼마나 잘 대응할 것이냐 이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제 헌재 결정문에 나온 것처럼 분열과 불신, 배척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 조건의 대선 후보 선출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어제 헌재의 메시지였을 텐데 그거는 빼놓고 아닙니다. 관세 전쟁만 잘 대응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그 결과는 저희 당 어떤 후보라도 받아들여야죠. 대립과 또 반목의 정치로부터 그거는 이제 기본 조건이다. 상생과 협치, 정치는 정치로 풀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예. 또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국민 대통합 정치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 부분도 제일 중요한 그 후보 선출의 잣대가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이고 그 이후에 이제 대외 통상 압력이라든지 또 우리 내수 침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실용주의적인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을 그것이 주죠. 소위 이제 이번 예. 대선에서 가장 영향을 발휘하고 핵심 변수인 중도층의 알겠습니다.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의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제가 송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고 아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그 더해서 송 변호사님은 이제 객관적으로 당 내에서 본 것이지만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을 관전하면서 그 세 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대선 레이스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른 말로 제가 하면은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아니 그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런 규정을 받는 후보들이 있다면 그 후보들이 그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통 질문으로 이제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과의 절연 또는 윤 대통령이 혹시나 모를 이 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서의 개입을 얼마나 차단해낼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그 불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최 의원께서는. 아주 그걸 강합니다. 조금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께서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을 하려고자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어제 집회에서 격렬한 충돌이 없었고 일찍 해산했다. 그리고 오늘 세이브 코리아도 승복을 선언하고 집회를 취소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장외에서의 동력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께서 가령 국민의힘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혹은 뭐 이런 후보는 안 된다든가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한들 그 메시지가 수용성이 있어야지 영향력이 있을 건데 그 수용성을 가질 만한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우려는 아마도 야당 쪽에서 자꾸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분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거는 프레임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우리 송 변호사께 답변을 기회를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세한 그런 어떤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적어도 어제 헌재가 밝힌 대로 분열과 대립을 뛰어넘어서 통합의 정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되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실용주의적인 외교 능력이라든지 이런 협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가장 우세한 지형에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우리 송 변호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죠.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대입해 보면은 결국에는 전국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헌재가 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서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면으로 질타했어요. 그런데 30번의 줄탄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거 누구 체제에서 있었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전대미문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를 몸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최인호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재명 들었습니다.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반론. 예. 뭐 서로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1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찾아가면은 그거는 뭐 아주 과한 정치 공세다고 보고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정말로 깊이 받아들인다. 이재명 대표는 예,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이 다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국민 대통합의 필요성을 또 역설을 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실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은 받아들여야 되고요. 실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나자마자 1시간도 채 안 돼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한다고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안 돼. 기승전 또 이재명. 과연 3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고 편파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또 재판받게 하고 그런 정치 보복에 그 끄트머리에서 잘 안 되니까 총칼로서 이제는 국회 전체, 정치권 전체를 그 강압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게 이번 쿠데타 아닙니까?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또 후보까지 나오지 마라. 그 무죄 선고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까지 그러면 항소심까지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한 그런 정치 주장이 과연 그 중도층에 얼마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그 내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정말 어떻게 더 질 것인지 좀 더 각고의 각오로 자꾸 야당탄 하는 그런 간성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책 경쟁, 이제 여당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또 민생도 챙기고 또 한국 정치를 어떻게 건전하게 경쟁, 또 상생, 협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모범을 보일 것인가. 좀 포지티브한 전략으로 가야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선택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이쪽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신 우리 저기 송 변호사께서 답변하는 시간과 우리 최 의원님이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더 주든지 아니면 최 의원님 좀 짧게 말씀하시든지 둘 중에 해야 뭔가 좀 공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야당 탓이 아니라요. 정말로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도층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집권당은 108석밖에 없었고 야당이 한 170명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들어갔고 국내의힘 의원들도 일부 같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룻밤 만에 계엄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190석이잖아요. 뭐 이제는 야당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막강한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결합되고 나아가서 앞으로 대법원장도 임기 중에 지명하게 되고 예. 헌법재판소장도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법, 행정, 사법, 헌재까지 막강한 무소불위의 예.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럴 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좀 양보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예. 보여왔더라면 국민들의 우려가 덜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일상계엄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지 단순한 민주당 탓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60일 뒤에 펼쳐지는 대선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현실적인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지지율로 좀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역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좀 압도적입니다. 그 뒤에 이제 뭐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좀 있는데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것과 지금 제 의견 유보가 38%란 말이에요. 저거를 봤을 때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지지율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잠깐 좀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저 여론조사 결과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1945년 8월 14일에 발행된 조선은행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에 나온 일본 화폐 같은 거여서 예. 해방이 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모름, 없음, 무응답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중에서 많아요. 예.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층이 유보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38%. 그렇죠. 그분들께서 이제는 앞으로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도 설마 탄핵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탄핵 반대의 관점에 서서 응답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죠. 이제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입장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주 내지 두 주 사이에 여론조사는 격변기를 거칠 겁니다. 예. 그러면은 4월 4일 이전까지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들은 지표상으로는 일종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선 후보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도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방금 그래프에서도 봤다시피 일반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으면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조금 더 나오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예. 중도층한테 물으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딱 차이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전체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예.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중도층에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중도층이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든 또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든 간에 예. 어필하는 후보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사실상 대선 국면에서는 사라진 이재명 대표에게 유보했던 상당수의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로 쏠림 현상으로 지지로 이동하지 않겠는가 그래 예. 가지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중도 실용주의를 더 표방하고 예. 실천하고 또 민생 부분에서도 성과를 낳는 그런 그 행보를 한다면 더욱더 중도층에 대한 지지는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얘기로 돌아갔는데 예.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제 아마 최 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즐겨 쓰는 단어가 민심의 법정 아닌가요? 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비록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과연 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보시는 상식과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치솟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정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 범죄 혐의는 이미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예. 선거법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예.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미 예.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뭐 선거법 판결 하나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좀
같긴 합니다만은 짚고 가야 될 거가 있습니다. 개헌 문제입니다. 대통령 두 번째 파면되는 대통령, 이 불행한 한국 정치 역사의 이 고통을 이제는 끝내기 위해서는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이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개헌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의견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의견을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선 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요, 그 예의대 정치학 명예교수 후안 린츠가 옛날에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예. 각각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것이 극심해지면은 국회는 탄핵을 하려고 하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미의 대통령제를 연구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헌법을 고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만큼은 직접 뽑아야 된다는 그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회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5년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예, 뭐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예. 이재명 대표도 반드시 개헌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고요. 지난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죠.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갖고 있고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꿔야 된다. 본인의 그런 임기 거. 단축을 1년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이제 앞으로 개헌한 이후에 그리고 상생 정치를 위해서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라든지 지방으로 권력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국회의 추천 총리 문제라든지 또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시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예, 어제 헌재 선고로 인해서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숙제를 좀 잘 풀 수 있을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